자, 갑시다. 그럼 이제 후입 선출법 볼 건데 요거 조금 어려워요. 자, 가보시죠. 그럼 계속기록법하의 후입선출법이랑 실지재고조사법하의 후입선출법이 있겠죠. 그럼 잘 보시죠. 계속기록법은 8대를 기준으로 장부에 기록한다고요. 그럼 요때 기준으로 가장 늦게 들어온 게 뭐예요? 후입선출법은. 이때 기준으로 가장 늦게 들어온 걸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계속기록법이에요. 왜? 얘는 계속기록 8대 기록하기 때문에 8대 가장 늦게 들어온 게 뭔지를 판단해 본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럼 이때 가장 늦게 들어온 건 뭐예요? 얘죠. 그럼 얘가 팔린 걸로 본다고요. 계속기록법 하에 후입선출법은. 요때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따라오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얼마? 매출원가가 1200원이요. 그럼 매출원가가 1200원이니까 기말 재고자산 얼마겠어요? 2400원. 따라오시겠죠? 자, 볼게요. 그럼 실제 재고조사 파일 후입선출법은 요거 언제 기록해요? 요때 기록한다고요. 그럼 이때 기준으로 어떤 게 가장 늦게 팔렸어요? 이게 가장 늦게 풀렸다고요. 그럼 또 여러분들이 현타가 오죠. 아니, 팔고 나서 산 건데 이게 팔렸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가정하는 거니까 뭐 어때요? 우리가 실제로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정을 한다고요. 검증할 수 있도록. 그럼 어차피 실질재고조사법 하에 후입선출법은 기말 시점에 가장 늦게 들어온 게 순서대로 팔렸다고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들어온 얘가 팔렸다고 그냥 가정을 하는 거라고요. 따라오시겠어요? 그럼 이가 팔렸기 때문에 기말 현재 남아있는 재고는 뭐랑 뭐가 남아있겠어? 얘랑 얘가 남아있겠죠. 그럼 후입선출법 실질재고조사파의 후입선출법은 기말 재고가 얼마? 2200원일 거라고요. 그럼 기말 재고가 2200원이니까 매출 원가는 얼마예요? 1400원 되겠죠. 따라오시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실질재고조사법하의 후입선출법과 계속기록법하의 후입선출법이 달라요. 왜 달라요? 따라하셔야 돼. 지금 우리가 선입선출법이랑 후입선출법이랑 평균법 배울 건데 개별법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 거예요. 개별법은 계산 문제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젝트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개별법 쓴다. 요거밖에 마음에 실험에 안 나온다고요. 이거 더 이상 안 나오고 우리가 요거 3개 구분할 거라고 3개. 계산 문제 요거 3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기록법하에 무슨 법, 실질재고조사법하에 무슨 법, 왜 이걸 구분해야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계속기록법은 8대 장부에 기록하고 실질재고조사법은 기말의 장부에 기록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거,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를 계속기록법은 팔릴 때 판단한다고요. 하지만 실질재고조사법은 가장 먼저 들어온 거,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 언제 판단해? 기말에 한 번에 판단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후입선출법은 팔릴 시점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거랑 기말 시점에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따라오시겠습니까? 근데 어떡하지? IFRS에서는 이 후입선출법을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계산 문제 안 나온다고. 뭐야 이 자식. 그래서 여러분 선입선출법도 너무 쉽기 때문에 계산 문제 안 나와. 후입선출법은 IFRS에서 인정하기 때문에 계산 문제 안 나와. 뭐만 나와요? 평균법만 나와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평균법만 나온다고요. 자, 그럼 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요 정도는 알아야겠죠? 요 정도는 시험에 나오니까. 그럼 보시죠. 저랑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여러분도 지금 파티할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거 일단 보셔야 파티를 하지 지금. 빨리 붙으셔야 나중에 늦게 붙으시면 학원 파티밖에 없어요 지금. 자, 볼게요. 자, 보시면 그럼 후입 요렇게 물건을 샀대. 그럼 후입선출법을 가정하면 얘랑 얘가 팔렸다고요. 이거 두 개는 남아 있겠죠. 그럼 후입선출법의 장점은 뭐겠어요? 여러분들 이 말뜻은 생각보다 이해 못하는데 현재의 수익에 최근에 산 게 비용 처리됐기 때문에 현재의 수익과 현재의 비용이 대응된다고요.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른 방법에 비하여 현재의 수익에 현재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 나와 있죠. 그렇죠? 아까 선입선출법은 현재 판매 가격에 과거의 구입 가격이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진 않았지만 얘는 현재 판매 가격에 현재 구입 가격이 대응되기 때문에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다고요. 따라오시겠죠? 그럼 후입선출법에 여러분 이 장점이랑 단점이랑 똑같은데 후입선출법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후입선출법의 최대 단점은 뭘까요?
일단 이거 읽어보지 마시고 후입선출법의 최대 단점이 뭘까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후입선출법의 가장 큰 단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자, 여기 아직 얘기 안 했죠? 얘기했나요? 그 회계사 세무사 면접 보는 거 얘기했나요? 어떤 회사에서 회계사 세무사를 뽑기로 했대요. 그 면접이 3명이 왔다는 거야. 첫 번에 면접자가 들어오길래 이 회사에 시산표를 던져줬대요. 했어요? 젠장. 자, 그래요. 그럼 뽑았어. 뽑았다고요. 뽑았는데 물어볼 것 같아요. 우리 세무사, 우리 지금 올해 이익이 안 나. 올해 이익이 안 날 것 같아. 이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이익이 안 날 것 같아. 판매량은 똑같은데 이익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 판매량은 작년이랑 똑같은데 작년보다 이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 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뭐라 그러실 거예요? 어쩌라고 나한테 이러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세무사, 올해 판매량은 일정한데 이익을 좀 많이 내고 싶어. 그럼 나는 선입선출법 써야 될까? 후입선출법 써야 될까?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하실래요? 이익을 많이 내고 싶대요. 판매량은 똑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선입선출법 쓰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후입선출법 쓰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까요? 선입선출법 쓰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다고요. 인플레이션 가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선입선출법을 쓰면 이게 팔리기 때문에 이익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하지만 후입선출법을 쓰면 이게 팔리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익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어떤 게 더 길어요? 이게 더 길죠.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물가 인플레이션 하에서 이익이 더 많이 나온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아우, 야, 나는 진짜 세금 내는 거 너무 싫어. 나는 어차피 나 개인 회사고 나 정보 공개도 안 해. 나 공시도 안 해. 나 비상장이라. 나는 세금 적게 내는 게 너무 소원이야. 세금 많이 내는 거 정말 싫어. 세금 많이 내는 게 싫어. 그럼 무슨 방법 써야 돼요? 그쵸. 후입선출법 써야죠. 왜 후입선출법 써야 돼? 가장 최근에 구입한 게 매출원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익이 가장 적게 잡힌다고요. 이익이 적게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 세금도 가장 적게 낸다고요. 이게 후입선출법이에요. 자, 그럼 내가 후입선출법을 쓰기로 했어. 후입선출법을 또 따봉인 게 하나 또 있어요. 어떤 게 따봉일까? 판매량은 똑같아. 근데 우리 지금 이미 후입선출법 쓰고 있어. 근데 이익을 더 내고 싶어. 바라는 게 많죠. 판매량 똑같아. 이미 후입선출법 쓰고 있어. 근데 이익을 더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퇴사해야죠. 이런 회사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퇴사해야지. 팔릴 생각을 해야지 지금. 그쵸? 근데 만약에 후입선출법을 이미 쓰고 있고 판매량도 똑같아. 근데 이익을 더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저도 CEO가 그렇게 얘기하면 쳐다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응? 난 모르겠는데 구매를 안 하면 돼요. 구매를 안 하면 예전 게 팔리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이게 유지되려면 계속 사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사고 있고 계속 팔고 있어야 되는데 팔리긴 계속 팔리는데 내가 더 이상 안 사.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 게 팔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옛날에는 싸게 구입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이익이 점점 늘어난다고요. 그럼 내가 구매량을 조작하면 구매량을 조정하면 이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다고요. 그럼 IFRS는 후입선출법을 왜 인정 안 하겠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구매량을 조정하면 구매량의 조절에 따라 이익이 조작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IFRS는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거기 라이포 단점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끝에 불건전한 구매 관습을 조장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구매량으로 이익을 조작할 수 있다고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셀프 스터디 2번 보시면 1번 보시면 라이프 청사는 좀 이따 좀 읽으시고요. 네, 2번 읽으시면 물가 상승 시 후입 선출 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불필요한 재고를 매입하거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말 재고를 고갈시킴으로써 후입 선출 청산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이 후입 선출 청산이 뭔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자, 보세요. 물건 파는데 1,000원이에요. 근데 이거 지금 사오면은 900원짜리래. 근데 옛날에는 이게 아주 싸가지고 100원짜리였대요. 그래서 내가 100원에 산 자산도 있는데 물건값이 극단적으로 올라서 900원까지 올라갔대요. 그 사이에 계속 샀대.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물건 판매 가격은 100원이래요. 그 다음에 세율이 20%래. 이때 이익 얼마나요?
100원 이익 나죠. 여러분 이익에 세금 때리는 건 아시죠? 그럼 100원에 세율 20% 때리면 얼마 세금 내요? 20원 세금 내죠.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1000원짜리 팔아가지고 1000원에 팔아가지고 세금 20원 냈기 때문에 얼마 남아있어요? 980원 남아있지. 그럼 900원짜리 또 사서 장사를 이어갈 수 있겠죠. 돈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겠죠? 근데 너무 잘 팔렸어. 그때 갑자기 뻥 터져갖고 너무 팔려서 예전에 쌍팔년도에 샀던 100원짜리가 팔렸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익 얼마 나와요? 900원 나오죠. 900원에 세율 20% 때려봐. 그럼 얼마 세금 내요? 180원 세금 내죠. 그럼 나는 돈 1000원짜리 돈 1000원 받았는데 세금 180원 내고 나면 얼마 남아요? 880원 남죠. 그럼 나 물건 또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요. 이게 라이프 정산이에요. 어렵지 않죠? 아주 예전에 샀던 것까지 다 팔려버리면 이익이 과대하게 잡혀서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요. 이게 라이프 정산이에요. 라이프 정산. 이해하시겠죠? 아까 선입선출법 단점 기억나세요? 아유, 교재를 봅시다. 아까 선입선출법 단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물가 상승 시 현재 수익에 과거의 원가가 대응되므로 높은 이익이 계상되어 실물 자본 유지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선입선출법을 쓰면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하지만 이게 팔려버리면 선입선출법은 지금 현재 가격에 제일 처음에 구입 가격이 팔린 걸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돼서 이익이 이렇게 나와서 다음에 재고를 또 못 산다고요. 그게 실물 자본 유지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선입선출법도 이런 단점이 있는데 라이프 후입선출법도 그냥 계속 이렇게 사오고 이렇게 팔리면 괜찮은데 너무 갑자기 많이 팔려버리면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이게 라이프 정산이에요. 후입선출법의 장점은 뭡니까? 갑자기 급격히 많이 팔리면 예전에 이익까지 일시에 다 생기면서 세금을 많이 내서 더 이상 자산을 유지 못하는 라이프 청산이 생기거나 내가 구매량을 조절해서 이익을 조절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후입선출법은 IFRS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후입선출법 가보시면 우리 셀프 스터디 1, 2, 3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셀프 스터디 1, 2, 3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후입선출 청산, 즉 라이프 청산은 여러분 영어로 후입선출을 라이프라고 그러고요. 선입선출을 파이프라고 그래요. 그럼 물가 상승 시에 특정 회계기간의 판매량이 급증하여 기말 재고 수량이 감소하면 오래된 재고자산의 원가가 매출 원가를 구성하여 이익을 과대 계상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로 인해서 그동안 적게 계상하였던 이익을 한꺼번에 모두 인식하여 과다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럼 왜 이것 때문에 불건전한 구매 습관을 가져오게 될까요?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익을 많이 내고 싶으면 안 사면 되지만 지금 너무 물건이 많이 팔리고 있어서 옛날에 원가가 비용 처리될 것 같아. 그래서 이익 많이 나와서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필요 없어도 사면 된다고요. 그럼 가장 최근에 산 게 이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게 이익 잡힐 일은 비용 잡힐 일은 없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래서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우리 지금 판매량은 그대로인데 세금 많이 낼 것 같아. 상담 왔어.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요? 어때? 판매해서 세금 많이 내면 좋죠 뭐. 그냥 내세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쵸? 뭐라고 그래야 돼요? 방법이 있는데. 일단 돈을 좀 내시고 방법이 있는데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사라고 그래야 된다고요. 계속. 그러면 계속 사오면 판매량은 일정하더라도 계속 사게 되면 옛날 게 비용 처리 안 될 거니까 세금 많이 안 낼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 일부 기업들은 후입선출법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세금 안 내려고 계속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IFRS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후입선출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럼 실제로 후입선출법 쓰는 회사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IFRS 전에 후입선출법 쓰는 회사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후입선출법 쓰는 회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어디요? 모르겠어요? 맞추면 제가 깜짝 놀랄 뻔했네. 정유사만 후입선출법을 썼다고요. 정유사만. 이게 얘네들은 오일쇼크 터지고 막 이런 게 급격히 기름값이 올라가고 이런 게 몇 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유사는 그 80년대부터 후입선출법을 썼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정유사들 다 상장사들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IFRS 적용하니까 2011년부터 못 써야 돼. 선입선출법 써야 된다고요. 정책이 바뀌었잖아. 선입선출법 써야 된다고요. 그럼 2011년도에 얘네들이 난리를 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난리를 칠 수밖에 없겠지. 왜 난리를 칠 수밖에 없어요?
여태까지 후입선출법 썼는데 그래서 기름값이 아무래도 옛날보다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큼만 이익 잡았는데 IFRS 적용하면서 후입선출법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선임이나 평균법 써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 이게 비용 처리된다고. 그럼 막 쌍팔년도에 기름 산 것들이 비용 처리된다고요. 매출 원가로. 그럼 이익이 한 번에 많이 나오겠지. 그럼 뭐가 문제야? 이익 많이 나면 좋지. 세금을 많이 낸다고요. 그래서 정유사에서 배째라 난리 쳐가지고 정유사들은 몇 년간 유예시켜줬어요. 세법상. 다 연결된다니까 우리 배우는 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고요.